저번 시간에 산업스파이 관점에서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그 산업번 관점에서 기술 유출이 왜 발생하고 왜 증가하는지 그 산업번 이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짤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번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국내외 산업번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했지만 산업스페이의 기술 유출 수법이 다양하고 기법도 첨단 고도화되는 추세로 보안 수요가 증가한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수법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서 보안의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USB나 외장 하드, 노트북 등 이를 저장 장치를 이용하거나 이메일, 웹하드 이용, 복사 유출, 해킹 이런 게 사실 과거에는 많았죠. 그리고 이동형 USB 등 초소형 대용량 장치. 옛날에는 기껏해 가져간다 해봐야 뭐 그 문건을 탈취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렇게 절취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워낙 용량이 1테라 정도 USB 좀 콩알만한 게 콩알보다는 좀 크죠. 한 조만한 게 한 1테라짜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난 용량이죠. 초소형 대용량 저장 장치 발달하면서 단시간에 대량의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통상 한 1기가, 2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기가의 분량을 만약에 서류를 1기가 분량어치를 저장했다고 친다면 이것을 출력해서 1기가를 출력했을 때 나오는 게 통상 1톤 봉고 트럭 정도의 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 A4 용지가 면적하고 무게하고 따졌을 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1기가의 용량이 그렇다니까 1테라라면 요 조그마한 USB 하나면 웬만한 회사의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을 그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죠. 엄청난. 보기에는 귀여워도. 이런 상황에서 보안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 제도적 보안 대책은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산업보안 학과도 생겨나고 산업보안 전문대학원도 생겨나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산업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혀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공부가 안 된 일반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산업보안 전문으로 배운 인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문 양성이 산업 현장에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현장 투입 정책을 확대해서 많이 양성해서 현장에 많이 배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긴 했지만 기업이든 연구소든 운영 예산 중에 보안 전용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과제를 따도 간접비 중에 일부만 쓰게 돼 있지 이거는 연구 보안에 활용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예산 중 일정 비율 지금은 뭐 거의 1%도 안 되고 많이 줘야 특별히 잘하는 데 가야 뭐 한 2, 3% 정도 되긴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한 3 내지 5% 정도는 아예 반드시 연구사업 중에서 요 부분은 보안 업무에 써라. 보안 장비를 구입하든지 보안 교육을 실시하든지 뭐 이런 쪽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오탈자 났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액 연봉으로 직접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우회 취업까지 해가면서 기술 유출하는데 역시 산업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양성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안 차원에서의 그 기술 유출 발생 원인은 첨단 기술 수요자의 기술 유출 유혹이 뿌리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처럼 기술 진보가 빠르고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연구해서 나보다 선진 기업의 기술을 따라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연구비도 오래 걸리고 연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연구를 내가 했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기술을,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가져왔을 때는 이런 게 한 번에 다 해결되죠. 기술 격차를 빨리 쫓아갈 수 있죠. 내가 개발에 따라가는 것보다 개발된 걸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짝을 갈 수 있고,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연구 실패 확률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어느 세월에 저걸 따라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게 되고 경쟁 기업의 기술을 탐을 내서 자꾸 정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 중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자는 개발자에 비해 상대적 가격 경쟁을 가짐으로써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단기간에 예산을 절감해서 조금 비용으로 산업 스파이 고용 비용만 들이면 연구 성과를 받으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개발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제품 단가를 선정할 때는 지금처럼 연구개발비 빼야죠. 제외죠. 그동안 5년 10년 투자한 연구개발비 빼야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수익이 좀 창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거로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 기술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연구개발비, 제품 하나에 요거 세 가지가 반영됐을 때 요거를 제품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앞에 거 뒤에 걸 다 빼고 그들 인건비만 운영비만 들어간다 그랬을 땐 가격이 3분의 1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기술이 경쟁 기업으로 유출됐을 때 그 유출한 기업이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딱 자기네 이익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경쟁하면 원래 개발했던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18년도에 그 삼성 엣지 디스플레이 기술 넘었죠. 그래서 중국하고 자꾸 격차를 넓혀야 우리가 자꾸 제품을 중국으로 팔 수 있는데, 격차가 좁아지면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 소비를 하고 오히려 그쪽 제품을 우리가 거꾸로 역수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것도. 그러나 여기도 설명됐죠. 이렇게 인력을 빼나가도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인력을 빼나기가 적극적으로 빼나가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연봉의 5배, 5배 아니면 9배까지도 주고 있죠. 이렇게 많이 주고 있음인데 불구하고 기술을 확보하면 토세우팽을 한다. 토세우팽 알죠? 필요한 것만 빼먹고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맞는다. 이거를 좀 이해해라. 그래서 토세우팽 당하는 한국 ICT 엘리트가 특히 많다. 기술 뺏기고 토세우팽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쪽에는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 넘어가면 괜히 기술을 뺏겨서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손해만 일으키고 본인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거는 기술 소유자의 보안의식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연구소가 스스로 보안의식이 없어서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은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또 빨리 생산해서 어떻게 많이 팔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및 판매만 주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보안은 경영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다른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CEO가 보안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B라고 쭉 계속 설명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 A라는 사람은 그냥 전혀 어떤 답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 사람이 경영 오너입니다. 오너. 나는 돈 벌어야 돼. 빨리 생산 팔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보안 책임자는 가가지고 이거 나가면 큰일 나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갈까요? 이게 바로 이 보안 담당자는 보안 담당자만의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 못 시키고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이해하에 오너를 설득해야 되는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도 취업하고 저것도 취약하고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경영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안 담당자예요. 경영자는 야 보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우선 빨리 연구해서 빨리 팔아야 될 게 우리가 우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안은 급한 줄을 알지만 우선 이거부터 연구해서 팔고 보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보안 담당자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해야죠. 이러면 이게 보안이 대접을 받아야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보안 담당자가 오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은 경영 비즈니스 활동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잘 되게 하는 비즈니스 과정의 받침, 지원, 응원군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해야 서로 이해를 맞아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각자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 담당자는 기업 오너가 그 핵심 기술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보안관리 리스크를 위험을 설명을 하고 이러한 보안 리스크가 경영 성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안을 안 하면 이렇게 경영에 손해가 나는구나 이걸 인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경영자 보안자가 의사소통의 미흡한 부분 좀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보안 책임자는 보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왜 이걸 안 하면 어떤 효과가 위험이 있다는 걸 여기 보안 책임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너하고 대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개발 안 하면 보안팀이 한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접도 못 받고 투자도 안 해주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보안 담당자가 그냥 뭐 객관적인 또 위협하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예산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 영업 비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허도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기술이 그 중에 하나가 유출되었다 해도 대기업은 타격을 별로 안 받습니다. 다른 보안하는 사업도 여러 분야지만은 꼭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출한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기업의 제품은 어떤 하나의 기술로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합된 기술을 한꺼번에 통째로 가기 전에는 써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출을 하더라도 바로 제품에 적용하거나 만들어서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대기업의 제품은 기술이 복합되어 있어서 경쟁기업이 유출한 기술을 바로 제품에 적용해 판매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데 그러나 반대로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이 많지 않거나 특정 분야에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은 어떤 한 분야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핵심 기술 분야를 주변으로 주변 기술을 자꾸 응용해서 만드는 붙이는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그 기업 생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짜가 통째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핵심 유출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사실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업체 방문 상담을 가게 되면 이래요. 우리 회사는 그동안 산업 스파이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 유출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그물을 쳐놔야 고기가 걸리는데 그물을 치지도 않고 그냥 엉성하게 했는데 고기들 다 빠져나가게 해놓고 여긴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죄예요. 근데 중국 중소기업 그다음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통상 제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그 물건이 있었던데 훔쳐가면 없어지니까 금방 털려고 나요. 근데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그 서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기술 같은 경우는 복제 또는 카피를 해가지고 원본을 두고 가져가잖아요.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유출이 안 됐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알짜야는 다 카피를 해가지고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업이 요거를 알지를 못하거나 알아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 기업이 우리 회사랑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께 나갔지 하고 봤을 때 그때가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경영을 하니까 결국은 왜 이 기업이 경영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경영이 악화되다가 결국은 도산하거나 아니면 딴 데 거꾸로 인수되거나 이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이게 하나의 보안 예산을 투자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투자.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데 그거를 왜 단순히 처리하는 단순 소비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지 요걸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보안 발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 침해 또는 기술 유출 징후를 이렇게 중소기업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을 경우 모르고 있잖아요. 기술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또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겁니다. 공동연구나 합작투자 등 그 의향서를 체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MOU를 맺고 우리가 서로 투자합시다, 이거에 투자합시다 하고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만 믿고 거기다가 기술을 다 주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그 확인할 게 필요한데 줘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따져 서로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 말만 믿고 투자가 되는 줄 이해를 하고 자료를 다 넘겨주죠. 술 한잔 먹고. 결국 이 회사 이거 투자를 할까요? 다 가져갔는데 돈 안 주고 그냥 가져가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계약을 맺었다 해도 요거는 이제 MOU인데 MOU를 떼는데 설사 계약을 맺고 나서도 제품을 한번 보내봐라. 이거 자기들이 뜯어서 역분해를 해요. 다 뜯어봅니다. 거꾸로 공정하고 뜯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 AS를 불러요. 이게 고장나서 잘 모르겠는데 와서 좀 각해달라. 이러면 가서 원리를 설명하고 다시 조립해주고 다시 각해줍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몇 번을 이런 식으로 자꾸 부르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제 소스 코드를 줘버려요. 알아서 그냥 뭐 주고 이제 그만 부르세요 하고. 당연히 그만 부르죠. 소스 코드까지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당연히 부르죠. 이 기업은 보나마나 기대만 부풀어 있다가 망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기업 많이 봤어요. 그 사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지나가고 또 다른 거 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가격을 인하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이 제품을 너네 제품을 우리가 10만 원에 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무리 봐도 10만 원은 비싼 것 같은데 한 5만 원만 받으시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이러면 그럼 말든지요. 끝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미 딴 데 거래처가 확보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 인하를 요구하나 거래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안 할게요. 딴 데 할게요. 이랬을 때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술력, 제품력을 다 이미 다른 데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뺏겼을 때는 이 과정에서 졌기 때문에 거래가 끊고 여기는 팽당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기업이 기술이 유출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됐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산 제품의 주문량이 매출이 갑자기 감소할 때 당연히 가격 이미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고 다른 데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문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딴 데서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떨어지죠. 그리고 경쟁기업에서 유사 제품이 개발되거나 출시되었을 때 어느 날 자꾸 이렇게 매출이 감소해서 이상하다 보면 똑같은 거가 다른 데서 판매되고 있죠. 중소기업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무방비로 핵심 기술을 주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주 그 유명한 요즘 아주 새로 떠오르는 그런 기업인데 이 오너가 한번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상담을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제품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해외에서 전화가 아주 세돌한대요. 많이 세돌한대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투자 그 시찰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까 역시 왕창 중국 기업의 대기업에서 돈을 왕창 투자한다 하니까 숙소 잡아주고 밥 사주고 공장 견학시켜주고 사진 찍혀주고 가서 기술 설명 다 하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 기업 투자할라 그럴까요? 내 돈 주고 빵까지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리석어도 이렇게 보안에 무지할 수가 있나 이런 정도로 중소기업이 의외로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 유출 증가 원인입니다. 왜 도대체 보안이 안 되냐? 보안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직원들이 보안을 안 하냐? 그리고 경영진은 왜 또 솔선수범이 필요한가?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같은 데를 가보면 대부분 이래 보안 규정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보안 환경이 변화했다는 재개정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시청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 자꾸 하라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아예 건드려 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려면 보안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다른 업체 걸 따다가 그대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협력사도 지금 대기업하고 협력사로 들어가려면 보안 업무 규정 있어야 돼요. 서로 보안 어느 정도 레벨이 많고 내가 준 기술을 상대가 얼만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기술 교류를 맺지 그냥 기술만 안 줍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요구에 따라서 만 건데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보안 규정만 그냥 형태만 규정이지 내용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보안 규정은 보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까 전 세월이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보안 규정을 그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여건에 따라서 보안 업무를 규정을 자꾸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직원들이 보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보안 규정에 대한 보호 교육을 안 한다. 그리고 임직원의 실천을 지도 저주한다. 이거는 따져보면 이래요. 보안 규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직원들한테 규정이 있는 거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 교육을 안 시키면 당연히 직원들이 보안 내용을 모르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보안의 실천을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안 규정이 있는데도 왜 실천을 안 하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 어느 그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보안 규정이 있어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규정이 있어도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떤 게 보안이고 어떤 게 보안이 아닌지를 모르죠. 모르고 있으니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내용을 알긴 아는데 업무에 적용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복잡하잖아요. 보안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뻔한 건데 이게 뭐의 문제나 보안 절차상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보안을 불편해하거나 보안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거는 보안 시스템의 문제이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개선해 줘야 돼요? 보안 책임자가 개선해 줘야 되지 왜 보안을 안 지키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안 책임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는다. 보안 규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문서 가져가지 말라, 사제 USB 갖다 쓰지 말라, 다 쓰고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데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당연히 계속 주고받고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관리를 안 해. 보안 담당자가 책임자가. 왜?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내 혼자서 이 기업의 전체의 보안 업무를 다 총괄할래 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적발해봐요. 저번에 대기업의 연구소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대기업 연구
보안 담당자가 이걸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연구소에서 하도 이상한 놈이 자꾸 자료를 가져나가서 그걸 적발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사 보안팀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같이 협력해서 좀 사건을 해결합시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그래서 보고를 했대요, 본부에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산업 스파이건을 하나 했더니 칭찬이 돌아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부에서 담당자가 와서 아니 당신 직업이 보안 책임자인데 이런 것도 안 해고 뭐 했어요 하면서 징계를 때리더라고요. 징계. 그 이후에 이분이 이런 유사한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보고를 했을까요? 다 눈 감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유능한 보안 담당자로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감당 못할 만큼 커지면 누구 하나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보안 제도나 아까처럼 보안 규정이 잘 안 돼 있으니 당연히 보안 시스템이나 규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솔루션도 당연히 미흡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CEO나 경영진부터 안 지킨다. 보안 교육을 시키면 CEO들이 참석을 안 해요. 연구소에 보안 교육을 시키는데 연구소장이 참석 안 해요. 간부들이, 과장 이상 간부들이 하나도 참석 안 해요. 맨날 연구원 직원들만 갖다 잘하라 그러니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먼저 솔선수범해줘. 요 그림 보세요. 여기 보안 담당자고 이게 경영진입니다. 영업 비밀을 버젓이 들고 나가는데 이거를 부장님 두고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리니까. 이 보안 담당자가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업의 현실이. 지금 대기업들은 이렇게 안 해요. 누구라도 똑같이 다 적용합니다. 사장사부터 보안과서 다 써요. 간부들 다 쓰고 검사 다 해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만 가도 이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고 우리가 보안 담당자 워크숍을 할 때 물어봤더니까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전화 와서 우리 부사장님이 뭐 자료를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USB 포트를 열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인사 담당자가. 얼만큼 배짱이 크면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합니다. 자기 인사 조치되는데. 그래서 이런 의식이,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이게 결국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보안 의식이 갖춰 있고 규정이 제대로 있으면 이건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네 번째 원인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 유출 범죄를 생계형 범죄로 인식해서 아직도 온정적인 처벌 관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도표에 보시면 검찰청에서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것만 보더라도 총 403건에 791명을 기술 유출 사건으로 적발을 했는데요. 그중에 구속된 게 10명뿐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불구속 기소했거나 약식이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이 64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벌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언론에도 올라나왔죠. 유출 사건 중 그 3건만 실행이고 기술 유출 부칙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지금 법률은 산업기술유출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아니면 영업비밀보호법 모두 처벌을 상당히 이번 개정에서 많이 강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정적인 처벌이 되고 처벌이 강화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원인을 기록했는데 보면 기술 유출 전담 법원이 없어서 판사나 검사들이 기술 내용을 일단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뭔가 뭐 가치를 이해하고 할 텐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판검사의 잦은 인상. 그러니까 판검사들이 통상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자꾸 보직을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하는 상대편 로펌은, 대기업의 로펌 같은 경우는 계속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죠. 변호사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자연히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판 기간이 기술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리면 6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유출 당시에는 기술의 가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하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렇게 4, 5년 지나다 보니까 기술이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진보를 하다 보니까 기술 가치가 좀 많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량을 높게 때리기가 애매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끌기는 대형 로펌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기술 유출 사건은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해서 계속 이거 시간을 늦추다 보면 담당 검사들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직원, 새로운 검사가 와서 또 사건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남의 사건 가지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범증을 확실히 알고 있어도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혐의 없음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게 전략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언론에 보도됐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적발된 것이 2012년 6월 27일 날 사건을 적발했어요. 90조 가치 AM OLED 기술이 중국 유출됐다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발표 달지의 범행 구성도를 보면 이스라엘 오버텍 코리아 한국에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검사 장비 납품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기술 정보를 다 가지고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오버텍 중국 지사에다 기술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BOE라든지 이런 데로 검사 장품 납품을 위해서 정보를 다 제공해요. 여기서 개발한 장비 정보를 이렇게. 그리고 또 대만 지사도 마찬가지로 치매전자나 이쪽으로 다 넘기고 또 본사에도 이 기술을 다 넘겨서 앞으로 또 장비 개발을 하는데 다 이렇게 넘기고 이러죠. 그리고 이게 실질주 넘긴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기술 유출 넘긴 걸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도 이게 사건이 끌면서 어떻게 됐냐 보시면 2018년 7월 달에 그죠? 삼성하고 LG 아무래도 기술 유출 혐의 오버텍 코리아 무죄 확정으로 났죠. 그죠? 무죄.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는 유출한 것도 많고 또 오버텍 코리아에서 거기에 인정까지 유출된 경로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국내에서 유출이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거다 보니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부 사람들이 장비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왜 무죄가 나왔는지를 무죄를 확정했는데 왜 했는지 그 원인을 보면 재판에서는 안 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니까 기술 유출의 산업기술 유출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면 이렇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영업비밀도 마찬가지고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비 회사니까 장비 회사에서 기술 유출한 걸 맞지만 이거는 기술을 자기들이 써먹으려는 게 아니죠. 반도체, 그러니까 아몰레드 기술을 장비 회사가 그걸 갖다가 써서 생산하는 거 아니죠.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죠. 이 사람들은 유출된 기술로 장비를 개발해서 그 장비 기술로 다른 업체에다가 팔면서 그 삼성이나 LG에 가졌던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장비 회사 자체가 이 기술로 이득을 본 거는 직접적인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 유출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 범죄가 성립을 안 하는 것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도 고쳐서 이렇게 물론 부정한 되게 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할 목적이 정확하면 꼭 이런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지만 없더라도 이 기술의 중요도, 국가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그게 우리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 나간 게 확실하다고 봤을 때는 꼭 이런 목적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내가 아무 목적 없이 뺏어가 남한테 제3자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까지도 좀 앞으로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기술 공유 과정에서 스스로 보완을 대책을 세우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런 거를 따지고 계산하는 거는 전혀 하고 이렇게 왜 나가도록 방치를 하느냐, 도대체 뭘 공동 개발이나 연구 과정에서 어떤 것을 안 했길래 이렇게 유출되도록 방치가 됐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이런 사건을 볼 때 산업보안 차원에서 일단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처벌이 약한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기업 스스로도 처벌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술 유출이 됐다는 거를 사법기관에 신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 유출이 됐다는 걸로 해서 기업 이미지가 떨어질 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사건이 그 회사에 있었다 이러면 주가가 혹시나 떨어질까? 기업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이래서 이거 사법 처리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를 하거나 아예 조치를 안 하고 내버리는,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 보면 관계사 고소고발 조치한 게 9.6%뿐이 안 돼요. 9.6%. 손해배상 청구한 거 7.6%. 정보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도 9%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그냥 내부 보안만 강화하게 말았거나 아무 조치도 안 한 게 63%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기술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도 문제점으로 보도됐죠. 그러니까 왜 이걸 그러면 기술 유출 당하고도 침묵을 하느냐? 그랬더니까 기업 차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처리해도 다 처리가 되고 할 줄 알았는데 6년, 7년 거치면 아까 그 전에 봤던 사건처럼 5년 이상을 끌다가도 결국 다 무혐의로 재판이 나니까 기업 차원에서 준비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따른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어렵죠. 피해 입증하기 자체가 어려워. 왜 그러고,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보안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나간 거를 확인해도 이게 우리 영업비밀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잡혀나서 많이 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아는 거죠. 우리 입증하기 어렵다는 걸. 그리고 이들 기업이 소송을 결정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그리고 보면 기업 현황을 보면 10%는 패소를 했고, 이 기간이 소송에 걸린 기간이 3년 이상이 42% 다녔고, 결과가 다 불만족했죠. 소송 비용대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입증이 어렵고 이렇게 당하고도 방법이 없는 게 내부적인 보안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망을 쳐야 되는데 엉성하게 쳐놓으니까 당하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산업보안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발생 원인입니다. 이건 직업윤리 및 영업물리 태조죠. 이게 사실 97년 IMF를 겪으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서 그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구원이에요. 그죠? 생산부선을 일단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연구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원부터 구조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들이 나가면서 또 자기 본인들도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서 연구했던 결과 내 거, 남의 거 다 가져가죠. 같이 끌어가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연구원들이 내가 연구하니까 이게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거 되는 줄도 모르고서 다 가지고 나가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거 자체가 교육이 돼 있었으면 기업에서 기업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한 게 어떻게 연구자 겁니까? 그죠? 일단은 기업이 거고 가만 발명에 특히 직무 발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본인 거는 아니죠. 그런 게 교육이 돼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안 터질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교육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구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그동안 몸담아 왔고 여기서 그래도 평생 일생을 바친 회사인데 그거를 해서 기술을 빼다가 경쟁기업에 주는 거는 직업윤리상 도의상 맞질 않죠.
그래서 그런 윤리 또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이런 게 다 좀 윤리적 차원에서 예?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냐고 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나 이런 게 퇴조한 상황에서 주로 이제 자꾸 직장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돈이면 다 된다. 이게 황금만리주의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그처럼 5배 준다, 9배 준다 이러면 기술을 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다 황금만리주의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 기술자들이 높은 연봉과 승진을 제외받고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연구 정보랑 산업기술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연구원들은 꿈이죠. 이렇게 높은 연봉 받고 이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준다는 데 대해서 의리고 뭐고 돈 보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건 맞죠. 세탁기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연구소장인데도 유출 혐의로 고액 연봉에 따르잖아요. 연봉 1억 6천만 원과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평소에 몸담고 있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술 자료를 가지고 튀려다가 적발된 거죠.